71쪽 현대시 10번 신석정의 꽃덤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1940년대) 목가가 목동의 노래를, 그러니까 목동하게 되면 보통 자연 속에서 소나 양을 치면서 생활하는 존재죠. 그럼 그들이 부르는 어떤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내용, 어떤 전원 생활에 대한 그림을 담고 있는 노래가 이 우리 목가적인 시라고 합니다. 그 시인 신석정이 꽃덤불이라는 제목이 꽃이 우거진 숲을이라는 뜻으로 지금 시의 제목이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우거진 덤불 같은 좀 이제 향기롭고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 이런 공간을 꿈꾸고 있는 시 꽃덤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어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태양입니다. 1년의 태양. 지금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 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고전 시가 작품들 보게 되면, 특히 정철의 가사 작품 보게 되면 해가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라고 짐작이 된다면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는 태양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를 부정적으로 풀이한 시는 없죠. 자, 보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하게 되면 광복을 위한 논의, 어떻게 광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태양을 등진 것, 그러니까 어두운 곳, 이때 어두운 곳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얘기죠. 달빛, 흡사, 비로도 쏟아지는 밤에도, 이때 밤이 바로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태양이 없는 시기. 그럼 어떤 시예요? 밤에 태양을 이제 의논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노래. 이거 다는 아닙니다. 뒤에 더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와 하게 되면 주권을 상실하는 조국을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 그러니까 온전한 태양 하게 되면 완전한 주권의 회복을 모시겠냐고, 우리나라를 언제 되찾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반복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지, 지금 가슴을 쥐어뜯는 것도 반복되고 이야기하는 것도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국 광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 반복 사용입니다. 그리고 쥐어뜯지 않았느냐라는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쥐어뜯었다는 것을 이 서리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요, 똑같은 구조가 지금 4번 반복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 하게 되면 죽어버린 것,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것, 유랑, 이곳을 떠나버린 것, 몸을 팔아버린 것 하게 되면 우리 변절자 중에서 직접 몸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협조자가 되겠죠. 우리가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들, 또는 마음을 팔아버린 자 하게 되면, 이 몸은 그렇게 협조하지 않았지만 아예 마음을 바뀌어버린 사람 하게 되면 이 친일했던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전향을 한 사람, 파상적으로. 그랬을 때 이 사행을 통해 가지고요, 통사구제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통사구제의 반복은 운율 형성하고, 우리가 보통 반복법 나오면 크게 2가지야. 운율 형성하고 또 하나가 의미 강조죠. 바로 시족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그런 반복법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회 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36년이 지나갔다. 광복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광복이 되면 그 다음에 내용 뭐가 나와야 돼요? 광복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광복이 어떤 광복이었어요? 1945년 8월 10일 광복되자마자 우리의 주권을 바로 되찾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간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고 38선이 그어지고 신탁 통치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정부 수립조차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것도 남한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게 되고, 이런 또 분리의 상황이, 분열의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조국이 광복은 됐지만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갑니다. 무슨 얘기냐? 온전한
뭐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국가의 모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소망했던 상태가 되지 않음을 결밤 달, 그러니까 어둡다 그리고 차갑다라는 촉각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오는 봄엔 이게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현실이죠. 진정한 광복입니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어느 언덕 꽃덤불에 하게 되면 이때 꽃덤불 우리 시의 제목이죠. 바로 서로 화합하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국가가 바로 꽃덤불입니다. 서로 화합하며 완전한 독립을 이룬 국가를 꽃더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현재 밤이야. 뭐했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밤이 한 번 남았죠. 그래서 그때 조국 광복을 영원했고 광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달 밤에 아또 찬 거예요. 그래서 다시 꽃덤불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꽃덤불 이 시의 제목이면서 가장 중요한 시입니다. 그랬을 때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집약되는 꽃덤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편법 보게 되면요, 일단은 유사 구조의 반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가슴을 쥐어뜯음의 반복, 이야기함의 반복, 안타까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사연에서의 반복, 우리 운율 형성과 이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속정의 꽃덤불 간단히 보고요. 우리 32쪽에 2번의 보기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금방 말씀드린 그 사회 분열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쪽에 문정리의 찔레. 자, 찔레 하게 되면요, 우리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장미과의 낙엽, 화렵, 관목입니다. 그래서 높이 2m 정도이고 5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맺힌대요. 그리고 얘가 장미과이기 때문에 가시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초록이 흐르는 계절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 찔레가 피는 시기가 5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봄을 의미하고요. 자,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사랑을 그리워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만히 열어 한 그룹 찔레로 서 있고 싶다 하게 되면 이때 찔레가 바로 화자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는 화자의 분심이죠.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화자의 분심. 자, 이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는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그러니까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다가갔더라면이라는 안타까움의 마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일인데,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혹은 완성된 것으로 결실로 이때 꽃은 사랑의 완성, 결실을 위한 꽃이에요. 위에는 찔레꽃의 꽃하고 이때 꽃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알겠죠? 찔레꽃의 꽃은 우리 지금 내가 있고 싶어, 내가 되고 싶은 그런 꽃이고, 이때 꽃은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맺고 싶었던 결실의 꽃이었죠.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이때의 찔레꽃은 님에 대한 님에 대한 응축된 그리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송이송이 흰 찔레꽃.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그러니까 먼 여행이라는 것은 방황이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방황을 하다가 그 방황이 끝나면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요, 정신적으로 성숙을 해요. 그래서 그 성숙의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추억을 떨쳐낼 수 있는 초연한 상태를 우리가 추억을 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를 통해 가지고
현재와 단절된 과거입니다. 어떤 과거예요? 바로 사랑의 아픔, 슬픔으로 이제 힘겨웠던 날이죠. 아픔이 출렁거려. 이건 표본 보셔야 돼요. 자, 보자. 아픔이라는 건요, 정서죠. 근데 출렁거리는 게 보통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액체. 그러면 어떤 사물을 지금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표현했는데 뭐예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변형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표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표현 해서 요거 표현법 특이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왜 황진이 시조 동지딸 기나기 맘에 한 허리를 버여내어도 저런 표현이었고, 정희성의 전문강의 삽을 씻고 난 시 있어. 거기 보게 되면 그 슬픔도 퍼다버린다. 슬픔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퍼다버린다라고 이 표현할 것도 마찬가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성한 겁니다. 늘 말을 이뤄갔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내적 고통이겠죠. 오늘은 현재로 돌아와서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그러니까 원래 그때 그 상처가 지금 가시가 돼 남았는데 가시조차 뭐라고? 예쁜 가시라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였다? 사랑의 아픔조차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지금 요 마지막 7년이요 1년하고 꿈결처럼부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숨이 상관을 봅니다. 물론 슬퍼하지 말고가 추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항구로 찔레로 서 있고 싶다가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고 약간 변형은 됐지만 숨이 상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하게 되면 봄이자, 처음엔 봄이었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은 사랑의 아픔을 극복한 현재, 성숙한 지금, 뭐 하고 싶다? 무성한 사랑. 이게 바로 아픔을 승화한 성숙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고 아픔을 승화한 진정한 사랑을 노래한 문정희의 찔레라는 시였죠. 자, 그리고 35쪽에 고운의 눈길. 자, 시가 상당히 철학적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역설법도 사용되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 이미지하고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한 시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나중에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제 바라보느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이때 눈길은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자, 왜? 내가 바라보느라 했잖아. 그리고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이때 지난 것은 나의 지나온 삶. 어떤 지나온 삶이 우리 길 위에 발자국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난날의 고뇌와 방황을 덮는 대상. 그러니까 수많은 발자국들이, 막 고뇌한 발자국, 방황한 발자국들이 다 덮여 있었는데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싹 덮여가지고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그것들을 덮어준다는 의미의 그런 고뇌와 방황을 덮는 대상이 바로 눈길이죠. 온 겨울을 떠돌고와, 이때 온 겨울이 바로 화자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현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은 부정적이고, 그럼 겨울에 내리는 눈이 나의 지난날 덮어주니까 또 눈은 긍정적이고, 요거는 여러분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느라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평온한 이 세계,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하게 되면, 이게 눈 내리는 풍경이 바로 이 지난날을 덮어주는 이 눈 내리는 풍경이에요. 그동안의 고뇌와 방황, 아픔을 모두 덮어주는 풍경이죠. 그러면 바로 정화, 포용의 이미지를 지닌 이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자, 이 시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표현이죠. 역설법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규현량의 모라는 피까지는 모순 형용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모순 형용은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모순될 말합니다. 뭐냐? 바라보노라 보이지 않는 움직임. 벌써 이제 두 번이나 바꿨죠. 바라본데 보이지 않는데 바라본데 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움직임이 있대. 이런 역설적 표현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요. 그 어떤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었다. 이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눈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이제는 뭐 하게 되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혹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얘기죠.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이때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맥락하고 이어져요. 귀는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소리 듣고. 근데 그 귀를 처음 가졌대요. 그러면 사람의 어떤 육체의 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문맥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그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이잖아요. 그 밑에 귀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지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드디어 갖게 된 것이었죠. 그럼 이때 돼지의 귀를 갖는 그런 돼지 고백을 듣는 귀를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마음속 귀. 육체의 귀가 아니라 드디어 마음속에 귀를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자, 밖에서의 눈길이 뭐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고뇌와 방황을 덮는 내가 바라보는 눈길과 안에서는 어둠. 근데 이 내면의 어둠을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신석적인 꽃덩굴도 마찬가지, 막 어둠이라고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 시는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봐야 되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무념 무상의 경지를 의미하는 그런 평화라는 세계가 바로 이때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은 바로 무념 무상, 아무런 생각, 쉽게 말하면 잡생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어둠이에요. 온 겨울의 누리를 떠돌다가 이제와 이 위대한 정막, 이 위대한 정막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정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은 어둠이다 또 나왔습니다.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죠. 어떤 상태? 무념무상의 평화로운 내적 상태. 자, 그래서 이 눈길을 보면서요, 되게 엄숙하고 명상적으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 방황을 덮을 수 있는 정화와 포용에 눈을 통해 가지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루고 있는 고운의 눈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현대시 마지막 작품이죠. 마지막이지 한영훈은 알 수 없어요. 원래 시대적으로 보면 최근에 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문정희 시인이 나왔고 고은 시인이 나왔으면 이 자리에 뭐
정우승 시인 정도, 나태주 시인 정도 좀 예상했었는데 그분들은 좀 여기에는 안 나오고 다시 한영원 시로 20년대 시로 돌아갔어요. 보시면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요. 뭐냐? 그 의문형 문장 구조가 반복돼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입김입니까? 라는 식으로 의문형 어미가 반복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소재가 나오죠. 오동잎 같은 것들. 그리고 내려가 보면 푸른 하늘, 향기, 뭐 적은 시내, 저녁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모습과 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소재가 바로 이런 오동잎이라든가 푸른 하늘이라는 이런 시였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시는 그 절대자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를 지키려는 구조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알 수 없어요라는 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리며. 자, 얘들아,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릴 수 있는 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초월적인 힘이에요. 그런 파문을 내리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자, 이 오동잎이라는 소재가 바로 뭐예요? 이 누구의 모습과 속성을 담고 있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참고로 이때의 누구는 절대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발자취가 바로 오동잎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절대자의 속성이죠. 그리고 발자취입니까? 자꾸 질문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알고자 한다는 건 뭐야? 깨달음을 얻으려고. 깨달음을 얻어서 지키려고. 자, 그 다음에 지루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이 터진 틈으로 그 무서운 검은 구름, 이게 세속적인 번뇌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속적인 번뇌.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소재이죠.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면서 푸른 하늘이 누구의 얼굴. 자, 슬슬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오동잎 같은 발자취를 남기면서, 그러니까 그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을 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분. 그리고 세속의 번뇌 속에서 푸른 하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얼굴을 가진 분이라는 뜻의 그런 누구의 얼굴이 되겠죠.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향기만 쓸게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래서 절대자의 입김을 뭐에다가 이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맑은 향기. 그분은 이 입김도 향기로인가 봐요. 그 제가 예전에 그 광고 하나 보다가 우리나라 광고가 아니고 외국 광고인데 그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화면에서 남자가 나와.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상대방한테 하니까 상대방이 탁 쓰러져. 입냄새를 뿜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막이 뭐가 나오냐면 그 타살. 그러니까 입냄새를 죽였다는 얘기야. 근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탁 쓰러져. 자살 이렇게 나와. 이게 입냄새가 그만큼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치약 광고야. 이제 잘 닦고 다니라고. 근데 절대자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입김조차도 향기로운 거예요. 치약 좋은 거 쓰시나 봐요. 그래서 장난친 거예요. 죄송해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
원래는 작은 시내라고 해야 맞겠죠. 근데 봐줍시다. 한문 시니까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작은 시냇물이 흐르듯 그렇게 나직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절대자의 노래.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며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 이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재들 있잖아요. 오동이 푸른 하늘 향기 적으시는 저녁이라는 이 5가지 소재가 전부 다 절대자의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모두 무엇입니까?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라는 의문형 문장 구조의 반복. 반복이 왜 있을까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운을 형성하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기서는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의도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와,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법이 쓰였어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된다. 참고로 우리가 그 재를요, 인간의 속성으로 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타고 남아서 남겨질 흔적, 죽음. 근데 그것이 다시 생명.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논리가 여기 안에서 말하고 있는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그랬을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사상이죠. 윤회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마지막은요, 이제까지하고 달라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요건 뭐냐? 이때 나의 가슴, 화자의 가슴, 이것이 누구의 밤? 누구가 절대자잖아요. 그리고 절대자의 밤하게 되면 시련, 고통을 의미할 때 그 시련, 고통 속에서 절대자를 지키려는, 어두운 밤을 비춰주려는 그런 약한 등불이 되고 싶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화자의 어떤 희생적인 의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절대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등불이 되어서.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되어서. 죽어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또 계속 가지면서 끝까지 그런 절대자를 지키려는 그런 구도적인 자세. 를 보이고 있는 우리 불교 사상시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 라는 시이었습니다. 37쪽의 4번 문제 표 보시면요. 1행의 발자취, 2행의 얼굴, 3행의 입김, 4행의 노래, 5행의 시, 마지막에 등불.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택지 5번 보시면요. 이런 말 나와있죠. 4번에 5번에.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끝없는 탐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현대시 마치고요.